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리더십에 관한 문답 형식의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45세 처음으로 은행 지점장이라는 이 중책을 맡게 된 분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그렇죠. 일이 마음처럼 안 풀릴 때마다 역시 나는 리더 자질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소심해 보이는 부하 직원을 보면 속에서 불만이 올라온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죠. 맞아요.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그런 고민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요. 새로운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한마디로 성과에 대한 조급함, 이거 일단 버려라. 그리고 철저히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라. 바로 이겁니다. 공부하는 자세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하는 자세라는 게 단순히 책 읽고 배우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요? 나는 아직 정답을 모른다. 이걸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겸허하게 해답을 찾아가는 태도,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보통 리더가 되면 내가 정답을 아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정반대로 함께 답을 찾아보자는 자세에서 출발하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답을 찾아보자라. 와, 정말 시작부터 기존의 리더십 통념과는 다른 접근이네요. 네,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리더십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지점장님의 첫 번째 고민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에서 지점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지점의 모든 직원을 일일이 챙기거나 업무를 파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죠. 지점장은 지점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들. 네, 바로 자신의 아래 직급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조직의 위계, 그리고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너지의 흐름이요? 네, 리더는 자신의 바로 아랫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럼 그들이 다시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리더가 그걸 건너뛰고 저 밑에 실무자까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면 중간 관리자들은 역할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설 자리가 없어지죠. 네, 그러면서 전체 지휘 계통에 혼선이 생깁니다. 결국 리더의 그 선의가 오히려 조직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욕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네. 내가 이제 장이 됐으니 반드시 성과를 내서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맞아요. 정말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니 근데 이게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당연하게 보이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 욕심이 들어서는 순간 리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마저도 무식하게 변질되어 버린대요. 아는 게 있는데 무식해진다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욕심이 그 지혜가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내 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필터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단으로 보게 되죠. 네. 정직한 방법보다는 쉬운 편법을 찾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은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쓰면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욕심이 리더의 지성을 강도의 칼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경고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새로운 리더의 자리를 성과를 내는 시험대가 아니라 내가 과연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공부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에만 집착하면 아랫사람들 눈에는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으로 비칠 뿐이라는 거죠. 결국 더 큰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된다는 아주 냉정한 진단이 담겨 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욕심이라는 그 독을 빼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독제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하는 자세,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듣는 분께서도 알겠는데 너무 막연하게 들린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다행히 이 자료가 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3단계요. 첫째,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하라는 겁니다. 상황 파악. 네, 마치 기자가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쓰듯이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어떤 상황인지, 구성원들은 누구인지,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이걸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점장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거만한 자세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겠네요. 그렇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조직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상황 파악.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지침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마음 에너지를 믿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마음 에너지라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낯설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렇죠. 이 마음 에너지라는 개념을 현대 심리학 용어로 번역해 본다면 무의식적 사고나 숙성 효과 같은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숙성 효과요? 네. 혹시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다가 며칠 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탁 하고 떠오른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책상에 앉아서 끙끙 들 때는 안 풀리던 게 완전히 다른 일 할 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나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해라는 그 강박감이 일종의 소음이 되어서 우리 뇌의 창의적인 정보 처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소음. 네. 그런데 사심 없이, 즉 욕심을 내려놓고 상황을 바라보면 이 소음이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 뇌가 배경에서 조용히 정보를 조합하고 연결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마음 에너지가 스스로 일을 해서 답을 찾아낸다고 표현한 거군요. 그렇죠.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뺄 때 더 나은 답이 나온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2박 3일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말고 최소 2박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숙성시키라는 조언 말입니다. 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특히 은행 지점장이라면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긴급한 사안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자료의 조언도 모든 사안에 2박 3일을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 그 자체에 있어요. 압박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답을 내놔야 유능해 보인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전략적 결정, 사람에 관한 문제처럼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이 숙성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구해보겠다는 말이 무능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비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과에 대한 사심 없이 사람과 상황을 대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충분한 숙성의 시간을 가지면 처음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네. 올바른 과정, 즉 공부에 집중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죠.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도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있죠. 바로 이때 우리 지점장님처럼 자책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이 자책의 문제도 아주 단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책 역시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그냥 잘라 말합니다.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이다. 네,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현재 역량의 크기는 100인데 성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120짜리 결과를 내려고 하니 뜻대로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좌절감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자책의 뿌리에도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결과를 바라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더군요. 사회는 절대로 비틀어져 있지 않다. 당신의 눈과 생각이 틀린 것이다. 와,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입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도는 좌절하지 말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거. 네, 세상이나 남을 탓해봐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관점과 실력뿐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세상을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애초에 자신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생각하면 실패는 자책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되니까요. 네, 학생이 시험 문제 틀렸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자책하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나 기대치도 없이 그냥 일하라는 건가요? 네네. 이건 분기별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비즈니스 리더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주문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시대가 변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시대가 변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선배 세대가 일했던 시대는 말 그대로 짚는 놈이 임자인 개척 시대에 가까웠습니다. 산업화 초기의 폐허 위에서는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 즉 욕심을 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야성이 미덕인 시대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결되고 데이터로 분석되는 지식 사회입니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덤볐다가는 자료의 표현에 빌리자면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따라서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이거 되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나 의지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정교한 과정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고 달려가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가는 공부의 과정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거군요. 네, 올바른 과정은 결국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셈이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리더십이라는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더의 역할과 개인의 성격, 그러니까 이 체질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독특한 관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에서는 내성적인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자리에 맞는 체질이 있다고 명확하게 답하더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사상체질을 기반으로 한 설명인데요. 네. 처음 들으시면 리더십과 체질이 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하하, 그렇죠. 하지만 이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강점에 맞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예시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신중하다 못해 우유부단한 성향을 보이는 수체질, 그러니까 소음인의 경우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의 자리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최종 결정권자는 어렵다.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뛰어난 분석력과 꼼꼼함을 바탕으로 참모나 기술직 혹은 누군가 최종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2인자 자리에서 훨씬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리더가 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럼 최고의 리드에 적합한 체질로는 어떤 유형을 꼽았나요? 이 자료에서는 포용력 있고 뚝심 있는 목체질, 즉 태음인을 최고의 리더 적임자로 꼽습니다. 태음인. 그리고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는 소양인은 팀을 이끌고 현장에서 돌파구를 만드는 팀장 자리에 적합하다고 말하죠. 심지어 이런 리더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조직에 안정감을 주고 대외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리더 말입니다. 아,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리더? 그렇죠. 리더십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질과 강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공부하는 자세라는 건 비단 업무나 상황 파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나 자신의 기질과 강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었네요. 그렇죠. 내가 태음인이 아닌데 억지로 태음인 리더를 흉내내려고 하니 일이 꼬이고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자기 객관화야말로 모든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을 많이 살펴봤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은행 지점장이든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이든 어떤 새로운 리더의 직책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학습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 어깨에 힘주고 성과를 뽐내려 하기보다 겸손하게 배우고 올바른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네, 자료에 나온 하반기 실적이고 뭐고 그냥 공부하는 자세로 가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 정말로 필요한 실적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중요한 공부의 과정에서부터 욕심을 내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듣는 분께 던지는 마지막 생각거리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과거의 주목구구식 성공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정교한 지식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렇죠. 혹시 당신의 일과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 시대의 방식으로 현재 시대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많은 좌절과 자책이 바로 이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